안녕하세요, 문명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3달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신종플루나 메르스처럼 이 바이러스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 예측과는 다르게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도 높아서 꽤 오랫동안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한 책이 떠올랐습니다. 신곡과 함께 이탈리아의 고전으로 꼽히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인데요. 이 책의 배경은 14세기 중반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기입니다. 흑사병은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할 정도로 강한 전염병이었습니다. 데카메론에는 10명의 남녀가 등장하는데 이 남녀는 피렌체에 흑사병이 돌자 2주간 교회의 별장으로 피신을 갑니다. 주말을 제외한 10일 동안 각자가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술과 노래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발코니에서 노래하는 이탈리아인들을 보며 데카메론을 떠올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은 시대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던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종교의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신학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적 인식이 강해졌죠. 이 상황에서 흑사병으로 많은 이들이 죽자 종교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약화됩니다. 보카치오는 그런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데카메론에는 종교적 경건함이나 숭고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책에는 외설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때문에 교황청에서 금소로 지정하기도 했죠. 이 작품은 쾌락이나 욕망 같은 인간적인 가치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흑사병은 사람들이 중세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가속화했습니다. 단지 의식뿐 아니라 노동환경 같은 사회 경제 구조도 함께 바꿨죠. 코로나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단적으로 코로나는 종교계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매주 예배를 하던 원칙도 깨졌고 미숙한 대응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했죠. 종교가 갖는 아우라가 깨졌습니다. 코로나를 전후로 종교를 보는 시각은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떠올렸던 것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리스크 문제입니다.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세계적인 리스크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합리성을 추구한 현대화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에 등장한 리스크죠. 아이러니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시스템이 고도화됐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원전사고나 기후변화 같은 거대한 위협이 생기게 된 것이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세계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지역적인 위험으로 그쳤을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집단적 공황입니다. 거대한 위협 앞에 우리는 패닉에 빠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리스크의 원인과 해법 분석은 단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황 상태에 빠진 대중은 문제를 단순하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책임지우기 쉽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테니까요. 전에 다룬 규스타브 르봉의 군중심리와 가브리엘 타르드의 여론과 군중에서 봤던 것처럼 개인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개인이 모인 집단은 무의식적으로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은 소속의 욕구 때문에 집단에 쉽게 동조하고 집단 속에선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개인으로선 하지 못할 행동도 하게 되는 거죠. 확진자의 신상을 털고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고심 끝에 나온 전문가나 정치인의 발언을 악으로 매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지우고 마녀 사냥을 한다고 상황이 나아질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사냥감을 찾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집단 압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하게 되는 비난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관계의 온라인화입니다. 현재 대학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제 중심 수업이 많아서 학생들의 불만이 많지만 수준 높은 온라인 수업도 있습니다. 스카이프나 줌 같은 어플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죠. 학교뿐 아니라 기업의 업무 처리도 온라인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인프라와 기술이 부족해 효율성을 발휘하진 못하지만 기술이 개선되고 사람들이 이런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면
온라인 중심의 관계망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대면 업무에 익숙한 사람들의 성향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 상황이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죠. 영화에서만 보던 생활 방식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능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가 온라인화 되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사적 관계는 온라인화 되기 어렵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활동 반경이 좁아졌고 대면 접촉이 줄어들었지만 인간은 고립되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전염병보다 고립이 더 큰 위험이죠. 우리의 신체는 고독과 외로움을 일반적인 물리적 고통과 동일하게 인식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관계의 범위는 줄어들었지만 관계의 밀도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해볼 점은 이상적 사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 댓글들을 보면 모든 문제를 옳고 그름으로 따지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진리 비진리, 선악, 미추 같은 구분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뿌리 깊은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이상적 상황을 가정하고 그걸 기준으로 현실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죠. 그래야 생각하기 편하니까요. 가령 인터넷 댓글을 보면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처럼 간단하게 볼 수 있을까요? 3달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도가 높습니다. 매번 2주만 참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꽤 오래 가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죠.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정부나 지자체를 비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개방성이 높은 나라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권한에는 한계가 있죠. 게다가 정부와 지자체는 정치적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후폭풍을 각오해야 하죠. 옳고 그름의 기준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일은 정말이지 단순한 생각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효과적인 방법인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피해가 적을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지혜를 발휘해야 하죠. 제가 아는 정치학 교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사회 정치는 신화 속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신화 속에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와 도덕이 명확합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는 신화나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살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새로이 등장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이번 상황을 계기로 더 부각된 것일 뿐이죠. 우리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